안녕하세요. 바람잘 날 없는 인생을 살았던 70대입니다. 저는 현재 제가 나고 자랐던 고향에서 아내와의 옛 추억을 회상하며 지내고 있어요. 이 나이가 되니까 다가올 미래에 대한 기대보다 지난 과거에 대한 후회와 반성이 발목을 잡는 것 같습니다. 저와 아내는 배움도 짧아서 직접 발로 뛰면서 악착같이 살았어요. 그때 저는 중학교 졸업이었고 아내는 고등학교 졸업했던 게 최종 학력이었죠. 찢어지게 가난해서 배움보다 무조건 먹고 사는 게 먼저였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하죠. 찢어지게 가난했던 제가 말년에는 기부도 하고 감사패까지 받았네요. 요즘 다들 살기 힘들다고 하는데 제 사연이 작은 위로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태어날 때부터 어렵게 살던 저와 아내는 같은 동네에서 나고 자라다가 눈이 맞았죠. 가진 거 하나도 없던 저를 믿고 시집 온 아내에게 정말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때 아내는 방직 공장에 다니고 있었고 저도 다른 공장에 다니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아내가 임신하게 되면서 회사를 그만두니까 생계가 흔들리기 시작했죠. 그때는 지금처럼 임신했다고 휴가를 주는 때가 아니었어요. 둘이 벌다가 갑자기 저 혼자 벌어서 생계를 이끌어가려니까 여간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는 신문 배달을 하고 퇴근하고 저녁에는 구두를 닦으러 다녔죠. 그때는 돈이 있어야 가정을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배운 것도 없고 요령도 없던 저한테 다른 방법이 있었겠습니까? 아내는 밤낮으로 땀나게 뛰어다니는 저를 보면서 만삭의 몸으로 저부터 걱정했습니다. 한밤중에 들어오는 저를 꾸벅꾸벅 졸면서 기다린 아내는 제가 오면 걱정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죠. 여보, 저녁은 먹었어? 난 먹었지. 당신은 뭐 좀 먹은 거야?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사 먹고 있지. 당신이 밖에서 고생하는 거 다 아는데 어떻게 나만 편하게 쉬어. 난 당신이랑 뱃속아이 생각해서 이렇게 사는 건데 당신이 제대로 못 먹고 있으면 어떡해. 가난한 부부였던 저희한테는 서로를 아껴주는 마음밖에 없었어요. 오로지 아내를 위해 열심히 뛰어다녔는데 아내는 그런 저를 걱정하기 바빴답니다. 그런 아내를 보면서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왜냐하면 돈 벌겠다고 집에 있는 시간보다 밖에 있는 시간이 더 길었는데도 버는 돈이 크지 않았거든요. 그러다가 우연히 지인이 운영하는 전당포를 알게 됐는데 생각보다 꽤 수익이 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돈이 좀 된다는 걸 알게 된 저는 바로 전당포 사업에 뛰어들었죠. 얼떨결에 시작한 전당포였지만 아내와 둘이 열심히 하다 보니까 금세 자리도 잡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전당포를 운영하면서 일남 이녀를 낳고 살았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시작했던 일인데 그곳에서 저만큼이나 파란만장한 사람들을 많이 보면서 살았죠. 전당포니까 돈이 급한 사람들이 제각각의 사연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그 중에는 정말 안타까운 사연부터 속 터지는 사연까지 많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정말 딱 봐도 말도 안 되는 물건을 가져와 돈 빌려달라면서 막무가내인 사람도 정말 많았죠. 지금도 기억나는 몇몇 사람들이 있었는데 세상에 저런 사람도 있구나 싶었습니다. 한 번은 다급한 얼굴로 들어온 남자가 숨을 헐떡이면서 대뜸 순금을 내밀면서 말하더군요. 사장님, 저 돈 좀 빌려주세요. 순금 맡기면 얼마까지 빌릴 수 있어요? 순금이요? 일단 이리 줘보세요. 남자가 순금이라고 주장하는 물건을 받아봤는데 어딘가 수상했죠. 진짜 순금은 광택이 나고 색깔 자체가 노랗고 살짝 힘을 주면 휘어질 정도로 무르기 때문에 구별하기가 어렵지 않았어요.
하지만 남자 손님이 가져온 순금은 모르는 사람이 봐도 이거 그냥 돌 아니야? 싶은 생각이 들 만큼 이상했답니다. 그래서 저는 수상한 물건을 들고 온 남자 손님을 보면서 물었죠. 손님, 이거 정말 순금 맞아요? 그럼요. 확실히 순금이라니까요. 아버지가 물려주신 거예요. 설마 아버지가 자식한테 가짜 순금을 물려주겠어요? 제가 순금을 이리저리 살펴보다가 가짜 아니냐고 캐묻자 남자는 흥분하면서 펄쩍 뛰었어요. 그런데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그 남자 손님 반응을 보니까 뭔가 숨기는 게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황한 남자한테 단호하게 말했죠. 이 봐요. 가짜 물건 들고 와서 돈 빌려가면 사기죄인 거 몰라요? 이거 딱 봐도 순금 아니잖아요. 내가 여기서 하루 이틀 장사하는 줄 알아요? 사기죄요? 사기죄라고 말하니까 남자 손님은 당황했는지 이마에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잠시 고민하는가 싶더니 대뜸 제 손을 잡고 애걸복걸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사장님, 제발 돈 좀 빌려주세요. 정말 너무 급해서 그래요. 저 사기치러 온 거 아니고 정말 돈 빌리러 왔어요. 얼마나 급하면 가짜 순금까지 구해서 왔겠습니까? 저 아이 분유 살 돈이 없어서 왔어요. 마누라 도망가고 혼자 어린 아들까지 책임지고 있어요. 마누라가 도망가? 이 봐요. 저 기억 안 나요? 네? 우리가 어디서 본 적이 있었나요? 그쪽이 지난번에 여자친구랑 술 잔뜩 마시고 우리 가게 앞에다가 둘이 쌍으로 토하고 갔었잖아. 내가 치우고 가라고 소리 지르니까 둘이 소리 지르면서 도망갔었잖아. 그때 제가 여자친구랑 토한 가게가 여기였어요? 그래, 여기다. 너 아주 잘 걸렸다. 이리 안 와? 순금을 들고 온 남자가 낯이 익다 싶었는데 지난주에 가게 앞에 토하고 도망가던 커플이라는 게 떠올랐어요. 얼마나 술을 퍼마셨는지 저랑 눈까지 마주쳤는데 제 얼굴을 기억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내랑 한바탕 소동을 치르고 어이가 없어서 한참을 웃었죠. 전당포하면서 순금을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그래서 가짜 순금은 감정해보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구분이 가능할 정도였어요. 게다가 그때 남자 손님이 들고 온 순금은 일반인이 봐도 의심할 만큼 값어치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딱 한 번 아무것도 없이 무작정 들어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던 손님한테 돈을 빌려줬던 적이 있었죠. 밖에 비가 한창 내리고 있던 날이었는데 어떤 여자가 품에 아이를 안고 들어왔어요. 비를 맞았는지 여자 머리가 젖어 있었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품에 있던 아이는 비 한 방울 맞지 않은 모습이었죠. 어쩌다 갓난아이 엄마가 이 날씨에 비까지 맞으면서 왔나 싶었어요. 그때 아이 엄마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절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 정말 가진 게 하나도 없어요. 당장 맡길 건 없는데 그래도 앞으로 꼭 갚을게요.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 여자를 가까이서 보니까 근처에 사는 미혼모였어요. 딸을 안고서 저를 애처롭게 보는 미혼모를 보니까 우리 딸 생각이 나서 그냥 빌려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슷한 또래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뭐라도 도와주고 싶었죠. 그래서 저는 미혼모를 보면서 걱정스럽게 되물었어요. 얼마가 필요한 거예요? 네? 그게 일단 기저귀 값이랑 분유값 정도만 빌려주세요. 제가 꼭 갚으러 올게요. 아직 딸아이가 어려 보이는데 당장 급한 돈만 빌려가면 되겠어요? 나 그렇게 자비로운 사장 아니니까 생활비까지 어림잡아 계산해서 말해봐요. 당장 석 달치 정도 빌려줄게요.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정말 잊지 않을게요. 그리고 정말 꼭 갚으러 올게요. 감사합니다. 끝까지 아이 잘 키워요. 아이한텐 엄마밖에 없잖아요.
사는 게 힘들어도 자식 보면 힘이 나는 게 부모예요. 자식 버리고 잘 사는 사람 못 봤으니까 힘내요. 제 말에 하염없이 울면서 꼭 갚으러 오겠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솔직히 미혼모 손님에게는 돈을 떼일각오로 빌려줬었죠. 게다가 무이자로 빌려주면서 그 손님에게 아이 잘 키우라는 말만 했어요. 그 후 어떻게 됐는지 예상되십니까? 몇 년 뒤 다시 찾아와 그때 정말 감사했다면서 돈을 갚으러 정말로 왔었습니다. 석 달 정도 생활비가 생긴 덕분에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다고 했죠. 그동안 아이와 살 집을 구하느라 조금 늦었다면서 미안하다는 말까지 했어요. 그 미혼모를 보면서 아직 세상에는 좋은 사람도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전당포를 하는 내내 저는 병까지 얻을 정도로 너무 힘들기만 했죠. 짝퉁 시계를 진짜 시계라고 우기면서 돈 내놓으라고 난동을 부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갈수록 사람에 대한 불신만 커져서 사람을 거의 믿지 못하고 살았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소화불량에 편두통을 달고 살아도 제가 끝까지 버티는 이유는 단 하나였죠. 바로 제 자식들 때문이었어요. 가방끈이 짧았던 저와 다르게 큰아들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공부하는 모범생이었어요. 사람한테 치여서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오면 큰아들은 저를 기다렸다가 반가운 얼굴로 달려와서 인사했었죠. 아빠, 저 오늘 학교에서 수학시험 100점 맞았어요. 정말? 아휴, 우리 아들 잘했네. 이러다가 대통령 되는 거 아니야? 아빠 나중에 제가 대통령이 되길 바라세요? 아니, 우리 아들이 지금처럼 공부 열심히 하면서 건강하게만 크면 소원이 없겠다. 아유, 내 새끼. 누굴 닮아서 이렇게 똑똑할까? 알아서 척척 해내는 큰아들을 보면 안 먹어도 배가 부른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어릴 때부터 자기 일은 스스로 하던 모범생 아들은 어느새 훌쩍 자라서 공무원이 됐습니다.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어려운 일도 선뜻 나서서 솔선수범하는 모습에 표창장을 받기도 한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죠. 하지만 딸들은 생각만큼 일이 잘 풀리지 않았어요. 자식 농사 어렵다더니 정말 딸들 생각만 하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자식 셋 키우면서 저희 부부가 느낀 참담한 심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죠. 사춘기도 아니고 다 커서 점점 변하기 시작한 딸들의 모습은 정말로 가슴에 대못이 박히는 듯한 고통이었어요. 둘째 딸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말 잘 듣고 착한 딸이었답니다. 그런데 이런 딸이 변하기 시작한 건 성인이 된 후부터였죠. 점점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늦어지길래 아내가 둘째 딸을 다그치면서 말했어요. 너 요새 밖에서 뭐하고 돌아다니길래 이렇게 늦게 들어와? 무슨 상관이야. 나 이제 성인인데 알아서 잘 하고 다니니까 신경 좀 쓰지 마. 아내가 한 소리 하니까 둘째 딸은 버럭 화를 내더니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는 바로 둘째 딸 방으로 가서 소리쳤죠. 최진이, 너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신경 쓰지 말라니. 잔소리 듣기 싫으면 너야말로 이 집에서 나가. 아빤 왜 나한테만 그래? 오빠도 늦게 다니잖아. 오빠가 너처럼 놀러 다녀?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당장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빌어. 너 한 번만 더 이런 식으로 소란 피우면 그땐 국물도 없을 줄 알아. 제가 호통을 치면서 다그치니까 그제야 둘째 딸은 죄송하다면서 아내한테 말했어요. 그리고 다시는 늦게 들어오지 않겠다고 빌기까지 해놓고 그 후로도 밥 먹듯이 늦게 다녔습니다. 진짜 사춘기 때도 안 하던 반항을 나이 먹고 할 줄 몰랐죠. 그런데 지금까지 보여준 둘째 딸의 반항은 애교에 불과했어요. 둘째 딸이 25살이 되던 해에 결혼을 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대체 어떤 놈을 만났길래 이러나 싶어서 결국 저와 아내는 집으로 한번 데리고 오라고 했었죠.
그렇게 처음 보게 된 예비 사위의 모습은 겉보기에는 멀쩡했어요. 나이가 많은 게 흠이었지만 저희를 보면서 확신에 가득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이 앞으로 인생 다 책임지겠습니다. 저희들 결혼하면 정말 잘 살 자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돈도 꽤 잘 벌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 허락해 주세요. 예비 사위는 그때만 해도 주유소를 운영하며 건실하게 살고 있었죠. 그래서 결혼하겠다고 고집부리던 둘째 딸의 결혼을 허락해 줬어요. 그런데 둘째 딸이 결혼하고 나서 생각지도 못한 사건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하고 1년도 안 지났을 때 둘째 딸이 집으로 찾아와서 울면서 말했죠. 아빠, 남편 주유소에 사고가 생긴 것 같아요. 몇 달째 생활비도 안 주고 정말 미치겠어요. 무슨 사고가 났길래 그래? 누가 다친 거야? 아니요, 그게 아니라 휘발유에 물을 섞어서 팔았던 것 같은데 주유했던 차들이 고장나서 차주들한테 소송까지 당했어요. 너무 힘들어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진짜 그때는 자식이 아니라 원수다 싶었어요. 매일같이 찾아와서 돈 타령하는 둘째 딸 때문에 결국 급하다는 돈을 빌려줬습니다. 자식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부모가 모른 척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급한 불만 끄고 갔겠다더니 감감무소식이었죠. 전당포 손님들 돈은 어떻게 해서든 받아냈는데 자식 돈은 마음처럼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미 돈 맛을 본 사위는 아주 뻔뻔하게 나오기 시작했답니다. 한 번은 둘째 딸도 없이 혼자서 저희 집까지 찾아왔었죠. 그런데 차림이 아무리 봐도 처갓댁 오는 사람 차림이라고 보기 힘들었어요. 추리닝에 슬리퍼까지 찍찍 끌고 와서는 거실에 원래 같이 살던 사람처럼 앉더니 건들거리면서 말했습니다. 아주 쫄딱 망해서 돈 빌리러 왔잖아요. 날 숟가락만 들고 시집 보냈으면 이제라도 예물 예당 값이라도 주셔야죠. 뭐야?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에이, 전당포 한다면서요. 날 저한테 맡겨놓고 너무 셈이 흐리신 거 아니에요?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무 바보처럼 결혼한 것 같아서요. 돈 한 번 빌려주는 게 어렵지 2번은 쉽잖아요. 돈 좀 줘봐요. 뭐야? 이놈 자식이. 꼭 처가에 돈이라도 맡겨둔 사람처럼 당당하게 돈을 요구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화가 나서 버럭 호통을 쳤습니다. 그러자 사위라는 놈은 돈 내놓으라면서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죠. 그때 집에 들어오던 큰아들이 사위를 제압했어요. 그러자 사위라는 놈이 아프다고 소리치면서 말했습니다. 아, 공무원인 민간인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이거 안 놔? 여기가 어디라고 큰 소리야? 우리 아버지한테 돈 맡겨놨어? 당장 안 나가? 지금 안 나가면 곱게 못 나갈 줄 알아. 평소 운동을 즐겨하던 큰아들이 제압하자 사위놈은 겁을 먹고 주랭랑을 쳐버렸죠. 그런데 그날 이후로 계속해서 돈 빌려달라는 말을 달고 살았어요. 너무 괘씸해서 절대 안 된다고 하니까 그 후부터는 둘이 돈으로 자주 싸우게 된 겁니다. 그렇게 돈이 없어서 매일같이 싸우다가 둘은 이혼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혼한 둘째 딸이 이번 일을 계기로 뭔가 배웠을 거라고 생각했죠. 보통 이 정도 일을 겪으면 깨닫는 게 있어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둘째 딸은 이혼하고 다음 해에 또 재혼까지 했어요. 진짜 그때는 제 딸이지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아내가 답답한 마음에 가슴팍을 치면서 말했죠.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인데도 천연 속을 도무지 모르겠어. 아휴, 대체 어쩌려고 저러는 거야? 아내가 이렇게까지 걱정했던 건 재혼한 남자도 망나니 같았거든요. 그런데 재혼하고 또 손을 벌리길래 돈을 못 주겠다고 했더니 딸이 어떤 말까지 했는 줄 아십니까? 돈 안 빌려준다고 하니까 저한테 화를 내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고도 아빠가
내 부모라고 할 수 있어? 아들이라고 큰오빠만 편애하더니 이젠 딸이라고 이렇게 무시하는 거 봐. 그럴 거면 아들만 낳아서 키우지. 딸을 왜 줄줄이 낳았어?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런 소리를 해? 됐어. 아빤 나한테 부모 자격도 없는 사람이니까 다신 나 찾지 마. 자식한테 부모 자격 없다는 소리를 들은 제 심정이 어땠을지 상상이 가십니까? 정말 부모로서 피덩이 같은 딸 잘 키워보겠다고 아내와 발 동동 구르면서 살았어요. 내 목숨보다 더 소중히 아끼면서 키워놨더니 원망 섞인 소리만 하는 자식이 미웠습니다. 그 후 돈으로 한동안 계속 싸우다가 결국 연락이 끊기고 말았죠. 그때는 돈으로 이골이 날 만큼 싸워서 찾아볼 생각도 안 했어요. 그래도 걱정되는 마음에 전화를 해봤지만 번호까지 바꾼 뒤였습니다. 그렇게 둘째 딸을 포기하고 살던 중에 큰아들이 결혼식을 올렸죠. 큰며느리는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을 만큼 완벽했어요. 정말 현모양처라는 말이 어울릴 만큼 성품이 좋았습니다. 그동안 딸이 둘이나 있어도 딸에 대한 정을 모르던 아내는 며느리가 다녀가면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말했죠. 여보, 이것 좀 봐. 우리 새아가가 겨울이라고 나 로션 사다 준 거야. 찬바람 불면 얼굴 건조해진다고 사왔대. 아휴, 어쩜 마음 씀씀이가 이렇게 고울까. 며느리 선물이 마음에 쏙 들었나 보군. 입이 귀에 걸렸어. 그럼 누가 준 선물인데 우리 아들이 정말 좋은 여자 만난 것 같아서 더 좋지. 아내는 며느리와 가깝게 지내면서 표정도 밝아졌어요. 그동안 둘째 딸이고 셋째 딸이고 하루가 멀다 하고 사고를 쳐서 늘 골치가 아플 때였습니다. 정말 딸 같은 며느리가 없었다면 그 힘든 시기를 어떻게 견뎠을지 막막했죠. 큰아들은 좋은 여자 만나서 정말 잘 살았는데 셋째 딸은 둘째 딸과 다를 게 없었어요. 그 당시 셋째 딸은 직업이 운동선수였습니다. 딸이 운동만 하다 보니까 결혼한 사람도 운동하던 남자였죠. 비슷한 직업을 가져서 그런지 서로를 잘 이해해 주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결혼 후 사위가 다단계 사기를 당한 겁니다. 진짜 딸이라고 2명 있는데 하나같이 왜 그러나 싶었죠. 게다가 하는 짓도 둘이 똑같았어요. 사기 당하고 돈이 급해지니까 저한테 전화해서 셋째 딸이 애원하며 말했습니다. 아빠, 저 너무 급해요. 1억만 빌려주세요. 지금 돈이 없어서 쫓기고 있어요. 쫓기고 있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다단계로 투자금을 모았는데 그 사람들한테 매달 줘야 되는 이자를 하나도 못 줬어. 어떡하지? 다들 고소하고 돈 받아내겠다고 난리 났어. 셋째 딸은 사위랑 같이 다단계 사기를 치다가 딱 걸린 거였죠. 결국 못난 딸을 둔 죄인 같은 마음으로 피해자를 생각해서라도 도와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처음 딱 도와주면서 셋째 딸한테 신신당부하면서 말했습니다. 똑똑히 기억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도와주는 거야. 절대 2번은 없으니까 알아서 수습해. 아빠, 정말 고마워요. 다신 돈으로 사고 안 칠게요. 그리고 다신 돈 달라고도 안 할게요. 죄송해요. 다시는 안 도와준다고 신신당부하니까 셋째도 다시는 안 그러겠다면서 말했죠. 하지만 한 입으로 두 말하기는 자식들 특징인가 봅니다. 그 후로도 계속해서 사고치고 돈 빌려달라고 징징거리기 일쑤였어요. 그래서 단호하게 안 빌려주겠다고 못을 박았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 줄 아시나요? 글쎄, 명절에 사위는 안 오고 셋째 딸만 집에 온 거죠. 황당해서 딸한테 물었더니 딸은 당당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가 사위 거들떠도 안 보는데 오고 싶겠어? 나 같아도 오기 싫겠다. 사위가 사위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나도 그만한 대접을 할 거 아니야? 넌 대체 부모가 뭐라고 생각하길래 네 남편을 감싸고 돌아?
저는 셋째 딸의 말에 속상해서 울분을 토했습니다. 즐거워야 될 명절에 가슴을 내리칠 만큼 비통했어요. 그날도 며느리가 심각한 표정을 하고 앉아있는 저희 부부를 보고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기분 안 좋으시면 저희 나가서 외식할까요? 안 그래도 명절 음식 계속 먹어서 질리실 텐데 얼큰한 매운탕이라도 드시러 같이 나가요. 아니야, 괜찮어. 괜히 너 있는데 우리가 못난 꼴만 보였구나. 아니에요.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죠 뭐. 그러지 마시고 나가서 드라이브도 하고 바람도 좀 쐬러 가요. 그날 아들 부부 덕분에 답답했던 마음이 조금은 풀릴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또 있을까요? 시부모 기분 생각해서 경치 좋은 식당까지 데려가주는 며느리한테 고마웠죠. 그 후 며느리는 예쁜 손녀딸까지 낳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며느리가 편히 아이를 키울 수 있게 차를 한 대 사줬죠. 시부모한테 살갑게 자라는 며느리한테 이 정도는 충분히 해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셋째 딸이 돈 냄새를 맡고 또 전화를 한 겁니다. 하지만 그날 전화로 저는 셋째 딸 부부의 본심을 듣게 됐죠. 한창 돈 얘기로 실랑이를 하다가 마지막에 저는 딸한테 화를 내며 말했어요. 솔직히 딸로서 넌 부모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기는 하니? 부모가 자식한테 퍼주는 게 뭐가 당연한 일이야. 넌 자식이 돼가지고 부모한테 효도한 적은 있어? 효도 무슨 효도? 그런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난 자식이니까 당연히 해줘야지. 아빠가 나한테 잘해줬으면 나도 이렇게까지 안 했어. 됐어. 난 아빠 같은 사람이랑 더 말하기도 싫어. 새언니를 딸이라고 생각하고 살던지. 끊어. 셋째 딸은 혼자 화를 버럭 내다가 끊어버렸습니다. 셋째 딸의 말이 너무 기가 막혀서 끊어진 전화를 멍하니 보는데 아직 전화가 통화 중인 상태라는 걸 눈치챘죠. 두 놈들은 전화가 끊긴 걸로 알고 있었는지 노골적인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전화가 안 끊어진 상태에서 사위가 하는 말이 충격적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니네 아버지 왜 이렇게 전화를 짜증나게 하냐? 돈도 안 빌려줄 거면서 말이 많어. 와, 진짜 전당포 하면서 떼돈 벌었을 텐데 다 손에 쥐고 안 주려는 거 봐. 죽을 때 다 이고 가신대? 전당포만 해도 한 30년 운영했다면서. 아이, 나 진짜 재수없어 죽겠네. 이럴 거면 사위 안 해. 당신이 참아. 나이 먹고 돈독이 올라서 그래. 와, 진짜 이 대화를 다 듣고 저는 화가 나서 셋째 딸 집을 쳐들어갔죠. 당장이라도 사이놈 뒤통수라도 치고 싶었어요. 저희 집과 멀지 않은 곳에 살던 셋째 딸 집에 가서 사위 등짝을 내리치면서 말했습니다. 뭐 임마? 내가 사위 같지도 않은 놈 뭐가 이쁘다고 네 뒤치다거리를 해? 그리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도 아니고 내가 겨우 너희들 도와주려고 억척스럽게 살았는 줄 알아? 아빠, 왜 이래? 왜 사위를 때려? 야, 넌 남편이란 놈이 부모 욕을 하는데 맞장구 치고 있어? 네가 그러고도 자식이야? 아, 그럼 자식 대우하면서 부모 대접을 바라던지. 대체 나한테 왜 그래? 저는 셋째 딸이 자기 남편 때린다고 저를 말리는 걸 보고 어이가 없었어요. 남자에 미친 게 아니고서야 이럴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서 무슨 자식 대우를 바라는 건지 미치고 팔짝들 노릇이었습니다. 그날 한참을 실랑이 하다가 큰아들이 와서 말리는 바람에 끝이 났죠. 그런데 몇 달 뒤 셋째 딸이 술을 잔뜩 마시고 집에 온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삿대질을 하면서 적반하장으로 저를 탓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이게 다 아빠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남편이 이혼하재. 이렇게 못 살겠대. 더럽고 치사하대. 아빠가 날 벌레 취급하니까 내가 이혼이나 당하는 거잖아.
이혼을 제 탓하면서 우는 막내를 보고 큰아들은 화가 나서 소리치며 말했습니다. 그 입 못 다물어? 부모님이 너 그만큼 키워주면 됐지. 무슨 돈을 달라는 거야? 너 아버지한테 돈 맡겨놨어? 지난번 생신 때도 얼굴 한번 안 비춰놓고 왜 이렇게 당당한데? 한 번이라도 아버지한테 자식다운 모습 보인 적 있냐고? 평생 아빠한테 예쁨만 봤던 오빠가 뭘 알아? 내 심정을 알기는 하냐고. 너 운동한다고 했을 때 아빠가 너 체육복에 학원까지 전부 보내줬었지. 그때 한창 돈 없던 때라 너 학원 보내는 대신에 내 학원 끊었어. 그렇게 컸으면 네가 더 잘해야 될 거 아니야. 큰아들이 자신이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을 때 있던 일을 얘기하자 셋째 딸은 꿀먹은 벙어리가 됐어요. 그때는 형편이 많이 넉넉하지 못해서 3명을 전부 학원에 보낼 형편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큰아들이 자진해서 자기는 학원 안 다녀도 된다고 선뜻 말했었죠. 그래서 그 덕분에 둘째와 셋째가 학원까지 다니면서 학교를 다닐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 뻔히 다 알면서 큰아들만 편애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날 꿀먹은 벙어리가 된 셋째 딸은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합의 이혼으로 마무리했다는 문자 이후로 연락이 두절됐죠. 차라리 안 보고 사니까 속은 시원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속절없이 흘러서 어느덧 1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 있었어요. 며느리는 손녀가 부쩍 크니까 저희 둘만 있는 집에 자주 들렸답니다. 한 번은 저와 아내 옷을 똑같은 걸 사와서 보여주더니 뿌듯한 목소리로 말했죠. 어머님, 이거 커플티인데 어떠세요? 어머님, 아버님 같이 입으시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아이고, 이 나이에 그걸 어떻게 입어? 왜요? 아무리 봐도 어머님, 아버님만큼 금슬 좋은 부부는 제가 본 적이 없다니까요. 저도 남편이랑 이렇게 다정하게 살고 싶다니까요. 애교스러운 며느리 덕분에 적적했다가도 금세 웃음꽃이 피었죠. 그때도 전당포를 운영하면서 노년을 즐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갑자기 피를 토하면서 쓰러진 겁니다. 이제야 둘이서 노년을 즐기려고 했는데 정말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지는 것 같았죠. 급히 병원으로 이송된 아내는 병실에 입원까지 했어요. 그 후 아들 부부는 하루가 멀다 하고 병실을 다녀갔습니다. 며느리는 아내가 불치병이라는 말에 놀라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괜찮으세요? 제가 좀 더 신경 써야 했는데 죄송해요. 늙으면 원래 아픈 거야. 네 탓 아니니까 걱정 마. 어머님, 꼭 일어나셔야 해요. 제발요. 손녀 크는 거 더 보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목 놓아 우는 며느리를 보면서 저도 같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 후 며느리는 아내를 정말 친부모처럼 극진히 간병했습니다. 오죽하면 간호사들이 아내를 간호하는 며느리를 보면서 딸이라고 착각할 정도였죠. 그런데 그 말에 아내는 연락이 끊긴 딸들 생각이 났었나 봐요. 창밖을 멍하니 보다가 며느리한테 슬픈 얼굴로 말했다고 했습니다. 집 나간 개들은 뭐하고 사는지. 아휴, 그래도 죽기 전에 얼굴은 한번 봐야 할 텐데 한번 볼 수 있을까 모르겠네. 자기 엄마가 아픈 건 알까 모르겠다. 그때 며느리가 아내의 얼굴이 너무 슬퍼 보였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며느리가 저한테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이 아가씨들 얘기하시던데 제가 한번 수소문 해볼까요? 혹시라도 잘못되시면 저도 마음이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 네가 고생 좀 해줘. 아무리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박아도 자식은 자식인가 보다. 이렇게 나서줘서 고맙다. 아니에요. 어머님이 원하시는데 제가 당연히 해야죠. 그렇게 며느리는 집 나간 시누이들 번호를 수소문하기 시작했죠. 겨우 연락이 닿아서 며느리는 아내가 불치병에 걸려서 얼마 못 산다는 소식을 전했어요.
그러자 못 보던 사이 철이라도 들은 건지 아내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누워있는 아내 곁으로 가서 둘이 나란히 무릎을 꿇고 울었죠. 엄마, 왜 이러고 있어? 왜 아픈 건데? 우리 막내 왔냐? 은이야? 엄마, 나 은이야. 늦게 와서 죄송해요. 아내는 오랜만에 보는 딸들 얼굴을 어루만졌어요. 그때 며느리가 셋이서 편히 이야기할 수 있게 자리를 피해주자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는 잠시 쉬러 가고 저는 옷을 챙기러 집에 들리게 됐죠. 가기 전에 두 딸이 병실을 지키고 있겠다고 하니까 안심하고 갔어요. 보니까 둘은 그동안 가족들과 연락을 끊은 채 둘이서만 연락하고 지낸 것 같았습니다. 부쩍 친해 보이는 둘을 보니까 그래도 형제라고 의지했나 보다 싶었죠. 그런데 어째 똑같은 것들끼리 붙어 다닌다 싶더니 결국 사고를 치고 말았어요. 아내 병실을 지키겠다더니 거기서 자기들끼리 작당 모의를 한 겁니다. 애초에 좋은 마음으로 온 게 아니었던 둘은 아내가 깬 줄도 모르고 떠든 거죠. 나중에 아내한테 들어보니까 둘이서 심각한 목소리로 말하길래 자는 척하고 우연히 듣게 됐다고 했어요. 그런데 셋째 딸이 한숨을 쉬면서 답답하다는 듯 투덜거리며 말했다고 했습니다. 언니, 근데 엄마 재산 좀 있지 않아? 아빠가 엄마한테도 재산 많이 맡겼잖아. 그리고 엄마 보험도 빵빵하게 들었을 텐데 그럼 우리한테도 재산 물려주겠지? 당연하지. 나 지금 입에 풀칠할 돈도 없어. 당장 월세 낼 돈도 없고 저번엔 핸드폰도 끊겼다가 겨우 냈어. 아직도 끊겨 있었으면 새언니 전화도 못 받을 뻔했잖아. 근데 아빠가 주겠어? 진짜 아빠 얼굴 보고 싶지도 않아. 왜 딸들만 미워하는 거야? 딸들 돈 좀 가져갈 수 있는 거지. 진짜 엄마한테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어차피 이렇게 갈 거면 딸들 목도 좀 챙겨주고 가면 좋겠다. 가실 때 가더라도 딸 챙겨주면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어차피 가실 거면 좀이라도 빨리 진짜 눈을 감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든다니까. 엄마한테 미안한데 우리도 살아야지. 이 모든 말을 들은 아내는 듣다 못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눈을 떴다고 했죠. 자는 줄 알았던 아내가 일어나니까 짐승만도 못한 딸년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병실 밖으로 소리가 다 들릴 만큼 화를 내며 소리친 겁니다. 야, 너희들 어떻게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12년 만에 찾아온 목적이 겨우 돈이야?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박아도 딸들이라고 죽기 전에 한번 보려나 했더니 엄마가 빨리 갔으면 좋겠다니 그게 말이냐고. 엄마, 그런 뜻이 아니라 엄마 오래 치료받으면 힘들까봐 그런 거지. 집에 다녀오다가 아내 절규에 가까운 오열 소리를 듣고 놀라서 달려갔죠. 그런데 병실에 들어갔을 땐 이미 아내가 충격적인 딸들의 대화에 충격을 받아서 울고 있었어요. 저는 놀라서 숨을 헐떡이면서 우는 아내를 달랬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억울했는지 둘째 딸을 보면서 절규하듯 소리쳤죠. 너 어렸을 때 첫 딸이라 얼마나 금지옥엽 키웠는 줄 알아? 내 옷은 안 사도 꼭 너는 새 옷만 입혀 다녔어. 네 오빤 친척 형들 옷 물려 입을 때 넌 새 옷, 새 신발만 하고 다녔다고.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는데 뭐? 넌 삼남매 중에도 좋은 것만 하고 컸어. 근데도 은혜도 모르고 주둥이를 나불거려? 엄마, 그게 아니라니까. 오해라고. 변명도 하지 마. 그 입 닥쳐. 그리고 너 셋째, 은희 너도 똑같아. 다른 신생아보다 훨씬 몸무게가 적게 나가서 너 잘못될까봐 물 떠놓고 밤낮으로 기도했었다. 내가 너무 작게 낳아서 그랬는지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 계속 잔병 치레를 하길래 아픈 널 끌어안고 울었어. 그때도 제발 내 딸 좀 살려달라고 빌었어.
내가 다 대신 아플 테니까 딸만 살려달라고 빌었다고. 대체 내가 너희한테 뭘 잘못했니? 내가 죽길 바래서 온 거야? 대체 언제 죽나 그거 보러 왔냐고 이것들아. 제발 정신 좀 차려. 저는 아내가 오열하면서 하는 말을 듣고 열이 받은 저는 두 딸의 뺨을 사정없이 내려쳤습니다. 딸 키우면서 한 번도 매 한 번 들어본 적 없던 저는 70이 다 된 나이에 딸을 때린 거예요. 그리고 딸들 뺨을 치면서 호통까지 치며 말했죠. 이 애끼 이놈들아, 너희 같은 자식들 다 필요 없어. 나 더 이상 너희들한테 연민의 정도 없어. 당장 가. 이 엄마 불쌍하지도 않어? 기껏 와서 또 돈 타령을 하고 있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니? 그냥 엄마하고 나하고 죽었으면 좋을까? 가서 죽었으면 좋겠어. 이제껏 엄마가 어떻게 키웠는데 이것들아. 난생 처음 저한테 맞아본 막내는 당황한 채 볼만 어루만졌어요. 그리고 고개를 푹 숙였는데 둘째는 적반하장으로 저한테 눈을 부릅뜨고 대들더군요. 우리가 나이가 몇 살인데 뺨을 때려요? 그리고 내가 장례 치러드린다고 하잖아요. 장례는 치러드릴게. 재산 넘겨요. 기부엔 테이크 몰라요? 어차피 엄마 잘못되면 우리한테 뭐 사망보험이라든지 재산 같은 거 나눠줄 거잖아요. 됐다. 가라 가. 너 같은 거랑 무슨 말을 해. 다시 오지도 마. 화를 내면서 두 딸을 병실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내가 갑자기 통증을 호소하며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급히 의료진을 불렀죠. 저기요, 간호사 양반, 빨리 와주세요. 아내가 숨을 못 쉬어요. 그때 아내는 과호흡이 와서 숨을 제대로 못 쉬는 상태였어요. 목도 다 쉬어 있었고 두 딸을 보고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죠. 다행스럽게 의사와 간호사가 응급처치해준 덕분에 좀 진정할 수 있었어요. 대체 이놈의 돈이 뭐라고 아내와 제가 이런 꼴을 당해야 되나 한탄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깊이 잠든 아내를 보면서 한 가지 다짐을 했죠. 그리고 겨우 정신이 돌아온 아내와 상의를 해서 남은 재산을 정리하기로 결심했어요. 바로 아내 사망보험금을 법정 상속인이 아니라 수익자를 아들로 지정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리고 아내와 저의 재산 중 30%를 아들한테 상속했죠. 그리고 나머지 재산은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바로 아내가 입원해 있던 대학병원에 모두 기부했어요. 그래서 병원 소식지에 저희 부부 사연이 올라오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딸년들이 병원 근처를 기웃거리다가 깜짝 놀라서 온 거죠. 그런데 끝까지 저한테 당당하게 말했어요. 이걸 다 기부하면 어떡해. 나는. 아빠, 막내딸은 진짜 없어? 이게 말이 되냐고. 난 자식도 아니야? 정말 저런 걸 자식이라고 키운 제가 다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두 딸한테 마지막 정이다 생각하고 500만 원씩 주면서 소리쳤죠. 이거 받고 당장 꺼져. 너희 같은 것들 줘봐야 하등 쓸모가 없는 것들이야. 내가 그래도 니들 부모로 마지막 선심 쓰는 거니까 이거 받고 더 이상 나타나지 마.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병원 로비에 침까지 뱉고 가버리더군요. 이제는 딸 자식 없다 생각하고 살겠다 다짐했죠. 그 후 변호사를 통해서 아들한테 정식으로 상속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저한테 마지막 부탁이라면서 힘겹게 말했어요. 여보, 나 치료 포기할게. 그냥 우리가 태어났던 농촌에 가서 거기서 살 만큼만 적당히 살다가 가고 싶어. 이제 도시가 너무 싫어. 그냥 내가 태어난 곳 그곳에서 거기서 눈 감게 해줘. 저는 아내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전당포와 집을 다 처분하고 고향으로 내려갔죠.
그래서 그곳에서 아내와 마지막까지 함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아내는 고향에 오자 말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저도 계속 아내한테 옛날 얘기를 하면서 말을 걸었죠. 우리가 어렸을 때 여기서 만나서 우리 참 고생 많이 했지. 여보, 수경이 하면서 내가 당신 참 많이 좋아했는데 우리가 벌써 이렇게 노인이 됐구려. 흰머리도 많이 들고 우리 오래오래 같이 살기로 했는데 당신도 약속 지켜. 알았지? 제가 장난을 치면서 말하자 아내는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그저 아내 웃는 모습이 좋아서 별 얘기 다 하면서 시간을 보냈죠. 그러던 어느 날 내 옆에서 새벽에 나를 꼭 안고 그대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때 정말로 아내가 숨을 안 쉬는 걸 딱 느끼고 아내가 이제 정말로 갔구나 싶어서 꼭 끌어안고 펑펑 울었어요. 여보, 고생만 시켜서 미안하오. 다음 생에 다시 한번 부부로 만나자. 그때는 내가 더 많이 배워서 당신 사모님 소리만 듣게 해줄게. 정말 미안하오. 못난 남편 믿고 이 나이까지 살아줘서 고마워. 아내를 떠나보낼 준비가 안 된 저는 망연자실했죠. 한평생을 함께하면서 힘들기도 했지만 정말 행복했어요. 그렇게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데 철거머리 같은 딸년들이 왔었습니다. 얼마나 꼴배기 싫던지 아내 가는 길에 재라도 뿌릴까 싶어서 일어서서 소리쳤죠. 뭘 또 주워 먹을 거 나온 거야? 이젠 너네 줄 거 없으니까 당장 꺼져. 아빠, 그래도 우리가 딸인데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도 살아야지. 이놈의 돈 때문에 내가 자식들을 다 망쳤어. 더 이상 찾아오지 마. 제발 찾아오지 마. 너희 같은 자식들 보고 싶지 않다고. 제가 오열하면서 주저앉으니까 딸들은 끌려나갔어요. 정말 그때는 눈앞에 있는 딸들이 자식이 아니라 벌레 같아 보일 만큼 싫었습니다. 결국 저는 눈물 속에 아내 장례를 치르게 됐죠. 장례를 다 치르고 나니까 정말 허망했어요. 그래도 아내와 같이 재산을 처분해서 홀가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아들한테만 재산을 줬는 줄 아시나요? 바로 항상 저희 부부 곁에서 일관성 있게 효도해주고 끝까지 아픈 아내를 간병한 모습 때문이었죠. 재산만 노리고 달려온 딸년들과는 달랐기 때문이랍니다. 이제 내 자식은 아들 하나뿐이라고 생각하고 살려고요. 지금은 시골 농촌에서 텃밭을 가꾸면서 혼자 여유를 즐기면서 살고 있죠. 도시 생활하다가 시골 사니까 그래도 마음은 편안해졌어요. 제발 썩어 빠진 두 딸이 늦게라도 정신 차려서 사회에 불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이 되길 바랄 뿐입니다. 제 마지막 소원은 이것뿐이죠. 나도 참 남의 돈으로 가족들 먹여 살리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저도 베풀고 살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사람이 얻는 건 쉬워도 나누는 건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나눠보니까 하나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죠. 자식 생각해봐야 다 소용없더라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주변을 돕고 살도록 하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